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아동은 만 18세 미만, 지금 만 나이가 아니고 그냥 그 만 나이를 그냥 나이로 쓰죠.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보통 아동하면 어린이, 어린이는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 나이까지 아니야?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이지 어떻게 아동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지정을 한 것은 그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해서 이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은 뭐냐? 예, 청소년이란 보통 이제 기본법에 따르면 9살에서 24살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8살까지, 미만까지가 아동이기 때문에 겹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청법 많이 들어보셨죠? 아동 청소년을 묶어서 하나의 법률로 만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겹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음, 청소년 중에서도 그 연소자 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소자라고 해서 만 15세 미만은 그 어떤 노동이나 근로를 시키면 안 됩니다. 이 노동이라는 건 돈을 받고 어떤 그 고용이 되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뭐 설거지 해라, 방 닦거라 뭐 이런 거는 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 15세 미만은 어떠한 근로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아마 한 10여 년 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유소라든지 지금 이렇게 이제 배달이 따로 개별화돼서 직업군이 되지 않은 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 중학생 되는 아이들도 배달을 하고 이런 적이 아마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리고 15세에서 18세까지는 친권자들, 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동의서를 써주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근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뭐 도덕적으로나 뭐 위험한 일이라거나 또 유흥업소라거나 이런 데서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가출 청소년들 아시죠? 부모의 동의 없이 가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유흥업소 기관이라든지 비도덕적인 곳, 위험한 곳에서 일을 못하다 보니까 이 가출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뭐 업소를 가지고 있는데 싼 맛에 좀 어린 아이들을 쓰자. 뭐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큰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 되면은 본인이 자유롭게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란 무엇이냐? 여기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아동학대가 뭘까요? 어, 이게 이제 대면 교육을 하다 보면 피드백이 와서, 여기서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되기도 하는데, 이제 아동학대를, 때리는 거, 소리 지르는 거, 화내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내는 거, 뭐, 짜증내는 것까지, 뭐 소리 지르는 것까지, 이거 내가 아동학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는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뭐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그리고 방임 유기를 말하고, 방임 유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그 초등학생을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뭐 괴롭혔다, 뭐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다. 그럼 이게 아동학대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학폭이라든지 일반적인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학대는 단순히 뭐, 어떤 뭐, 이런 뭐 폭행을 한다,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외에도 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어떤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어떤 법원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는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사건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뭐 거리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보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호자는 그럼 누구냐? 당연히 부모, 키우고 있는 부모가 보호자가 되겠죠. 친권자, 후견인. 그리고 이제 아동을 보호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사람, 그리고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이제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러다 보면 보호자에는, 어, 뭐 선생님들이 당연히 보호자가 되고요. 또 업무 고용의 관계니까 그 뭐 베이비시터라든지 이런 분들도 보호자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 이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했을 때 보다 처벌이 좀 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잠깐 이제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고 선생님이라고 쳐요. 자, 선생님이 학생이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뭐 규칙에 어긋난다거나, 그래서, 이 버릇을 가르쳐 주겠다. 제대로 교훈을 주겠다. 해가지고 매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매일까요? 훈육일까요? 체벌일까요? 학대일까요? 지금 학교에서는 모든 체벌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적이 떨어지거나 뭐 친구와 싸웠다거나 아니면 사소한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때 선생님들이 이런 회초리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금지가 돼 있죠. 사랑의 매 안 통합니다. 그걸 빙자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큰, 어, 이거를 학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가정에서 아내가 뭔가 큰 금전적으로 손실을 끼치거나 뭔가 잘못을 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폭력을 썼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요? 사랑의 매일까요?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를 고쳐주고 싶다. 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해갖고 데리고 살고 싶다. 사랑의 매일까요? 가정폭력이죠? 음.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라 하여도 이런 경우에는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 엄마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때렸어요. 그런 걸 우리는 예전에는 사랑의 매라고 했어요. 어른들한테는 통용되지 않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통용이 되지 않고 지금은 군대에서도 가혹행위라고 해서 그 전면적으로 어떤 체벌이라든지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이를 꾸짖어서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사랑의 매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 회초리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한테는 사랑의 매가 있을까요? 이게 훈육일까요? 아이를 때리는 게?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 제가 그 부모 교육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아서 보호 처분을 받는 곳에 가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랑의 매는 없다. 아이를 때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당신이 우리 아이 같은 애 키워봤어? 말로 해서는 안 돼. 어? 말로 해서는 안 들어요. 걔는 한두 대 때려서 되는 애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발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절대로 학대가 아니고 훈육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럴까요? 체벌이 훈육일까요? 학대일까요? 이쯤 되면 제가 예전에 어떤 곳에 가서 사랑의 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는데 대부분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요즘 부모님들은. 근데 유독 한 분이 있습니다. 애가 말을 안 듣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죠. 때리는 부모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우, 그러면 사모님이 뭘 잘못하고, 뭐, 그러면 사모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나요? 그래서 고쳐주시려고 하시나요? 그분이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뭔가를 잘못을 하면 부모님도 때리시나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무 말씀 못 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는 것을 왜 자기가 보다 낮거나 약한 사람한테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빙자로 해서 그런 어떤 체벌,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아동들한테만 유독 사랑의 매를 된다. 말이 안 되죠. 요새는요,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때려도 동물 학대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왜 아이를 어, 때리는 것을 사랑의 매라는 가면을 쓰고 폭행을 하는지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리서치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훈육에 있어서 체벌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자, 그런 결과가 여기 나왔습니다. 훈육을 하다 보면 체벌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는 의견이 여전히 58%예요. 요때가 언제였냐면 정인이 사건으로 막 나라가 들끓고 있었던 무렵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아동을 학대하면 안 된다, 애들을 때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을 하다 보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 부모님들 58%였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우리 아이는 기질이 너무 세고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말로는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나도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얘가 잠깐이라도 말을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에는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적절한 체벌은 아이를 가르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주장에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동의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 적절한 체벌이 어디까지를 적절한 체벌이라고 하는 거죠? 적절이라는 건 굉장히 자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한 대만 때려도 적절하다고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10대, 20대를 때려야지 적절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적절한 체벌이라는 말조차도 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지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아이고, 동의한다가 64%. 이제 적절한 체벌은 아이를 가르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래요. 자, 여러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그 순간은 아이가 멈춰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매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멈춰요. 그러니까 이 효과라는 거는 일시적이고 일회성적인 건데 그것이 영원히 간다면 한 번 때려서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 그럼 2번 이상 매를 들 필요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굉장히 다들 더 이상은 매를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을 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런가요, 과연? 이 체벌하는 부모님들이 딱 한 번 체벌했더니 우리 아이가 막, 응? 걔가 천선을 했어요. 라는 분이 있을까요? 체벌을 하더라도 아이는 바르게 자랄 수 있다.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저희가 그 시니어 클럽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할 때 노인 뭐 복지관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이 많으세요. 나도 어렸을 때 많이 애들을 패봤지만 우리 아이들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지금 뭐 대기업 다니고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그거는 요 다음 장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이가 잘못할 때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52%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죠? 아내가 잘못했을 때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아주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아이는, 어린애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자, 여러분, 혹시, 뭐, 동물농장, 뭐, 그, 새나개, 뭐, 이런 그 동물 프로그램 혹시 보시나요? 거기에 보면 정말 온 집안을 물어뜯고 주인을 물어뜯으려고 덤비고 하는 문제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훈련사가 투입됐을 때 어떻게 해요? 때리나요? 사람보다 말귀 못 알아들어요, 걔들은.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문제견들을 때려서 고치는 걸 못 봤어요. 끊임없는 훈련, 반복된 칭찬.
인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을 때 그 개들이 기적적으로 그 문제 행동이 고쳐지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면서 그래, 말귀 못 알아듣는 개들도 저렇게 고쳐지는데 왜 말귀를 알아듣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라고 하고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자식을 때리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 어렸을 때 생각 안 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성인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부모가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가 이렇게 때리면, 제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왜 때려? 말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우리는요, 간혹 우리 어린 시절을 너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벌에 대한 의식이 아직까지도 부모님들이 강하게 갖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아이가 잘못해서 때렸다라고 주장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 이제 재판에 가보면은 보통 그 아이를 잔혹하게 때리고 숨지기까지 한 부모들이 모두 다 주장하는 게 훈육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아이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훈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훈육은 아니잖아요. 그게. 자, 그렇게 아동학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통계고요. 전체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서 부모, 그러니까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를 포함해서 82.7%입니다. 이게 그 여기다 보시면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 친부, 친모 이렇게 나와 있죠. 요가 계부 계모를 빼고 친부 친모에 의한 아동학대 가해가 79.9%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82.7%가 이제 부모라는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동학대를 당하지만 그중에서 친부모에 의한 게 79.9%예요. 그런데 이 언론에서는 뭐 영영 계모, 세모세모 계모 이렇게 좀 자극적인 그 기사가 나가서 그게 부각이 돼서 친부모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계부모는 좀 그렇구나라고 어떤 편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실상은 이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통계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아동학대로 사망한 이제 2022년도에 그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가 50명이었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친부모 가정, 그러니까 즉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가정에서 그 아이를 학대로 사망하게 한 비율이 48%입니다. 그리고 부자 가정, 모자 가정, 결국은 친부모란 얘기잖아요. 미혼 부모 가정도 어쨌든 친부모란 얘기예요. 그렇게 합치면은 거의 지금 몇 프로죠? 74%가 친부모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의 근원인 친부모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럼 처음부터 얘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해야지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어, 처음에는 이들도 훈육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는 매를 한 대부터 시작했겠죠. 말로 안 되니까 때려서 가르쳐야지. 그런데 이 폭력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폭력의 에스컬레이팅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폭력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이 돼버려요. 한 대 때려서 안 들어? 두 대, 세 대, 세 대, 네 대. 저희 뭐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보면 100대까지도 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매를 맞는 아이들도 매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 한두 대 맞고 말지 이런 식으로 적응하고 맷집이 키워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까지 돼서 매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효과는 없다는 것이 아동 발달 그리고 아동 학자들의 공통된 전 세계적인 얘기입니다. 매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 즉시 그걸 멈추게 하는 효과는 있는데 이 아이한테 이게 안 된다는 동기부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8%가 아동학대 사망에서는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훈육, 학대, 체벌, 이 차이는 뭘까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훈육은 뭐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 작용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놀랍게도 훈육과 체벌은 목적이 똑같습니다. 훈육은 아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고요. 체벌은 고통을 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래요. 그렇다면 목적은 같죠. 방법이 다른 거겠죠.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학대는 이 훈육과 체벌하고는 상관없어요. 나중에는 이 체벌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뭐냐면 미운 거예요. 이거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미운 거예요.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밉고 화가 나고 내가 스트레스를 다른 데서 얻은 스트레스를 가장 만만하고 약한 존재,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한테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해요. 그리고 아동한테 고통과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를 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벌이 훈육이냐 학대냐의 갈림길인데요. 체벌은 학대입니다. 체벌에는 전혀 교육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그럼 어떻게 아이를 키우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혹시 어렸을 때 본인도 맞고 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체벌 외에 다른 훈육의 방법을 모르지는 않을까요? 아이한테 그 훈육을 하는 방법은 체벌은 훈육이 아닙니다만은 훈육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쉽고 편안하고 내 마음에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 체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부모님들 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알아봅시다. 훈육과 학대. 자, 예, 체벌도 학대라고 했으니까 체벌도 같이 넣읍시다. 예. 그러면 훈육은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춰요.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어요. 음. 그랬을 때 이 잘못된 행동, 훔쳐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훔쳐갔니?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어? 왜 엄마 몰래 이런 행동을 했어?" 라고 한다면 학대는 "넌 어떻게 된 애가? 어?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넌 도대체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저기 했는데 넌 이따위 짓을 하면서 너 왜 아이가 이따위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비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죠. 행동이 아니라 아이의 잘못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훈육은 잘못된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돈을 훔쳤을 때 너는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네가 스스로를 제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엄마는 너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했고 그리고 너무 슬프다." 물론 인제 이거는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학대는 "네가 부모 돈 훔쳐? 너 나중에 뭐 어디 감옥에 갈래? 너 나중에 뭐 깡패가 될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는 맞아야 돼.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하고 매를 대는 거죠. 매를 대거나 뭐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아이에 대해서 또 근데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이게 교육의 목적이니까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몇 대 맞을래? 네 행동이 이렇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자 몇 대 맞으면 되겠어?"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이 매를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아이와 의논을 합니다. "그래?" 그래서 아이는 그러죠. "한 대만 맞을게요." "너 정신 못 차렸구나. 10대 더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어떤 처벌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훈육은 기회와 대안을 줍니다. "그래 네가 왜 돈을 훔쳤어? 뭐가 필요했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용돈이 부족했어? 아니면 네가 뭔가 스트레스가 있었어? 그럼 엄마랑 뭐 심리 치료를 한번 받아 볼까? 아니면 네가 돈이 더 필요했으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돈을 얼마 정도 올리는 게 좋겠어?"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의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학대는 "그래 너 앞으로 또 그래? 너는 뭐 손목을 어떻게 할 거야? 발목을 어떻게 할 거야? 너는 그러면은 너는 인간 쓰레기가 될 것이고." 뭐 하면서 아이를 위협하거나 두려움과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이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도 화가 나죠. 아이가 정말 너무 아이를 사랑하고 기대가 컸는데 아이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모도 굉장히 실망을 하고 속이 상하죠. 그렇지만 이게 훈육이라는 것은 내 속이 상한 것을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아이한테 전가해서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처벌하는 것이 훈육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아이를 가르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부모 입장에서 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뭐 초등학교 기억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라거나 아니면 그 뭐 사춘기 무렵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부모의 어떤 행동이 내가 정말 싫었던가?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뭐 처벌을 하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순응했던가 아니면 반항이 먼저 올라왔던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아이한테도 아이 입장에서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제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사춘기 시절 아니면은 뭐 그 전 단계에서 아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잘못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랬을 때는 부모님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원래부터 낳을 때부터 이 아이가 삐뚤어진 아이였던가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체벌과 아이와의 소통이 부족해서 이 아이가 계속 삐뚤어졌던가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무조건 부모님이 다 잘못했다 이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와의 소통, 아이에 대한 어떤 체벌, 위협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아이와의 사이를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훈육의 가장 큰 가장 모범적인 사례죠. 이 누굽니까? 네. 한석봉 어머님이시죠. 자, 석봉이를 글 공부를 시키려고 어머님은 떡을 팔아서 떡장수를 해서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학비를 대면서. 근데 아이가 어느 날 5년 만인가 집에 돌아와요. 이제 더 이상은 배울 게 없어요. 이렇게 교만해 갖고 돌아오죠. 그래서 어머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얘기 안 했죠? "자 불을 끄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 보도록 하여라." 그렇게 했는데 엄마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듯반듯반듯했고 석궁이는 엉망진창으로 글을 쓴 거죠. 자, 이 엄마가 이 글을 쓴 거를 보고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학비를 얼마나 들였는데 네가 이거밖에 못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니?" 막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음.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 어머니는 그냥 떡 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은 떡을 써셨으면은 진짜 눈 감고도 쓸 정도로 그 정도의 훈련과 숙련을 거친 거죠. 그걸 보고 석봉이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글공부에 매진을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이 되었죠. 저는 이게 몸소 보여주는 훈육의 가장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체벌을 만약에 이때 석봉이 엄마가 석봉이를 체벌을 하고 막 가래떡으로 때리고 막 이랬을 때 이 석봉이가 과연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반항심이 들었을까요? '그래 나는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삐뚤어 나갔을까요? 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한석봉의 어머님이 가장 모범적인 훈육의 기본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거.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훈육의 가장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잠시만요. 자, 이거는 체벌의 부정적인 효과. 뭐 이건 여러분이 본인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뭐 여러분 중에서 나는 단 한마디도 한 번도 부모로부터 맞거나 뭐 소리를 뭐 이렇게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비교 차별을 안 당해 보고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강당 같은 데 대학생들이 막 몇백 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물어봐요. "나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이 나를 때리지도 않고 나한테 어떤 차별적이거나 비하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이 컸다."라고 하는 학생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딱 한 학생 봤어요. 그 그러니까 여전히
그 지금 뭐 2000년생 이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체벌을 어 당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그렇다면 당연히 뭐 어렸을 때 우리 연배나 아니면은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여러분 또래에서는 아마 가정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체벌은 좀 당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은 미성숙하고 경험이 적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이건 발달 단계에도 나와 있어요. 세상을 탐구를 하고 뭐 여기도 도전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그때마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실패도 해보고 잘못도 해보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체벌로 교정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맞으면 어때요? 아프죠? 근데 아픈 거보다 수치심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가정 폭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류의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은 아픔, 겉에 어떤 외상도 주지만은 내적으로 존엄성이 침해가 돼요. 내가 짐승이 된 것 같고 내가 굉장히 이런 취급을 받는 아주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은 어떤 내적 존엄성이 침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는 이게 지속적이잖아요. 이제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이 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눈치 보는 아이로 자랍니다. 안 맞을 짓을 하는 거죠. 그 앞에서. 이거 중요한 거는 그 앞에서. 어, 그 앞에서는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때는요, 굉장히 탐구를 하고 호기심이 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미래에 자기의 어떤 적성을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건데 도전 안 합니다. 창의적인 행동 안 합니다. 왜? 뭐만 하면 혼나는데? 뭐만 하면 뭐 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부모 앞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수동적인 생활을 하죠. 그 자기 발전이 전혀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공격적인 분노를 외부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나요, 학교 요런 데서 친구들을 몹시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는 노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항상 집에서 맞거나 꾸지람을 받았던 아이는 그게 의사소통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부모로부터 그 폭력을 당하거나 체벌, 뭐 어떤 비난, 비판 이런 걸 끊임없이 당하는 아이들은요. 이 분노가 쌓여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분노가 쌓이다 보면 이걸 이제 부모한테 풀 수는 없어요. 나보다 강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약한 존재인 또 다른 친구, 또래, 뭐 그 만만한 뭐 애완동물, 지나가는 뭐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이래서 이 아이는 정신이 병들어 가죠. 수동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는 그럼 순응하고 순종할까요? 그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체벌은 잘못된 행동을 학습하게 해요. 자,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너 이거 했으니까 맞아야지. 너 동생 때렸으니까 너도 맞아야지. 뭘 했으니까 맞아야지.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논리적으로 체득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게 온몸으로 그냥 흡수가 됩니다. 그냥 스펀지처럼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는구나. 그러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때리는 거구나.'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체득이 돼요. 그래서 폭력이 정당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다. 나한테 누가 잘못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누가 째려봤다? 기분 나빠. 저 나한테 잘못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친구가 내 물건을 어질렀어. 나한테 잘못했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자친구한테 "우리 조금 더 놀다 가자."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싫어." 이렇게 했을 때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잘못했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나갈 우려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체벌을 당연하게 맞고 자란 사람은 자라서 친구한테도요 폭력을 쓰거나 그리고 사회에 나갔을 때 뭐 데이트 폭력으로 이거 이어집니다. 이건 100%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요. 폭력은 유전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잘못하면은 데이트 폭력을 하거나 결혼했을 때 아내가 뭔가 잘못하면 가정폭력이 이어집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내 기준에 내 입에 혀처럼 구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한번, 누구나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잘못했으니까 내가 때려서라도 고쳐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폭력으로 만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묻지마 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응? 지나가는데 뭐가 어제는 그런 뉴스도 뜨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여학생이 전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웃어서 기분 나빠서 이런 식으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해요. 저는 그 사람이 당연히 폭력에 노출돼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남을 돈 주고 때리라 그래도 못 때려요. 그래서 이런 체벌이라는 것은 내 아이를 잘 키우려고, 이건 훈육이야 하고 체벌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내 자식한테 폭력을 정당화해서 어떤 폭력을 일삼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운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부정적 인지 발달, 나는 처음에는 이게 그 공부를 하면서 체벌을 하는데 부정적 인지 발달? 그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또 인제 이 학대당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뇌가 자라잖아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 여러분 뭐 공부 다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뉴런이 폭발적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뉴런 덩어리죠. 그러면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그 어떤 폭풍 같은 그런 시기를 겪는데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정적으로만 막 이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수동적이 돼서 탐구를 하지 못한다. 어떤 자극적인 그런 반응만을 받다 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도전, 탐구, 뭐 호기심 이런 부분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전두엽벽계가 차이가 있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뇌 발달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능 지수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체벌에 계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은 저희가 아동 학대 인제 피해 아동들도 많이 만나 보고요. 그 아이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도 많이 야 노력도 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는 그룹홈이라든지 보육원 여기서 이 아이들을 많이 만나 보는데요. 거기는 이제 학대를 피해를 당해서 인제 분리된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요새는 빈곤이나 부모가 죽어서 오는 아이들보다는 학대로 인해서 분리된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약을 먹고 있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후천적 발달 장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니다. 후천적 발달 장애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경계성 지능 장애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랄 때 공부 잘하라고 때리는 거 오히려 아이들을 지능을 낮추는 것이라는 거. 이거는 정말 모르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걸 정말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듭니다. 자,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중에 체벌을 당하고 자란 어른들이 있다면 한번 이 글을 한번 자세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체벌을 당한 아동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억울함과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만을 기억하고 반항심과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외부로 반항과 공격성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부에서 반항과 공격성을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체벌은 아이에게 폭력 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다. 왜? 내가 잘못해서 맞았으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때려야 돼. 이것은 폭력 면허증입니다. 자, 그러면 아동학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유형에는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뭐 유기 이런 식으로 지금 편하게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만들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중복학대가
대부분이죠. 여태까지는 그랬었습니다. 뭐 아이를 때리면서 욕을 하고 내쫓고 뭐 이런 게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전까지 2021년까지만 해도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었는데요. 2022년부터 정서학대가 굉장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학대로 신고가 되거나 처벌받는 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사항은 가정 내에서 정서학대 아주 심하지 않은 정서학대로는 그렇게 뭐 이 단일로 이렇게 처벌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정서학대로 단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보육이나 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정서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가? 그러니까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동학대 내가 아이한테 너무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이래서 상담 전화해서 제가 아동학대를 하는 나쁜 엄마인가요? 막 이러시는 착한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용인이 되는가? 이것도 물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 군대를 갓 제대한 유치원 교사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인데. 근데 왜 유치원 아이들 알죠? 막 와글와글와글 하고 서로 자기가 막 얘기하려고 그러고 떠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이제 군대를 갓 제대해서 아직 군기가 덜 빠진 유치원 교사께서 막 아이들한테 이제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조용히 해. 누구 조용히 해. 그리고 너희들, 응? 똑바로 들어. 그리고 전부, 자,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앉아. 일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군대처럼 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정서학대로 어, 고소를 했었습니다. 어느 학부모님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서학대냐 이랬는데 이 정도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용인이 된다 해서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용인이 되는가, 이런 부분. 또 고의성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를 괴롭힐 목적으로 수치심을 줄 목적이었는가, 그러면 비의도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 신체학대 부분에서 한번 다루겠는데요. 아이를 떠밀었어요. 어. 그리고 때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아이한테 아동학대, 신체학대냐. 그런데 그 앞뒤 맥락을 살펴봤을 때 아이가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맞은편에 우리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들고 막 했는데 아이 바로 옆에 그 콘센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가 젓가락 두 개를 들고 있다가 콘센트가 있으니까 하고 이걸 탁 찌르려고 했었어요. 그 순간에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그 식탁을 건너서 아이를 팍 때려서 넘어뜨렸어요. 근데 젓가락 끝이 닿았는지 파다닥 불꽃이 튀고 젓가락이 이렇게 꺼멓게 됐더라고요. 정말 큰일 날 뻔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한 안정과 건강을 위한 저는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만 딱 떼놓고 보면 아동학대죠. 때렸으니까 넘어뜨리고. 근데 그 앞뒤 맥락을 살펴봐서 이게 의도성이 있는가,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행위인가, 요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기준이 좀 더 이제 물론 세부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이 정도를 좀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신체학대가 있습니다. 자, 신체학대. 자, 여기 보시면 의도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떻게 툭 쳤는데 애가 넘어져 다쳤어. 아동학대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의도성이 없이 그 고의성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실수였잖아요. 이런 부분은까지 아동학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신체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학대에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직접적으로 때리는 거, 도구를 사용해서 또 그 외에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해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음식을 아이한테 먹인다. 이런 것도 신체 학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력을 사용해서 신체를 위협하는 거, 뭐 멱살을 잡는다던가 아이를 확 그런 거 있죠. 왜 아이가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거부를 하자 온몸을
짓눌러서 아이를 막 타가지고 억지로 먹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신체학대고요. 또 아이가 낮잠을 안 잔다 해서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온몸으로 눌러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완력을 사용해서 이런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전부 신체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음, 뭐 법률 같은 것까지는 저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 진주 장애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이가 옆에서 칭얼거리니까 밀어서 넘어뜨리죠. 자, 이거 신체학대입니다. 당연하죠? 자, 이유 없이 아이를 밀쳐서 발로 때립니다. 자, 때리고 물리죠. 이게 신체학대입니다. 그냥 들어와서 지나가는 아이를 이유 없이 힘껏 밀어서 넘어뜨려요. 자, 뭐, 이런 것만 봐도,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혹시 가정에서 기분 나쁘다고, 혹시라도 아이한테 나는 이런 경우는 없는지 한번 들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 전부,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신체학대는,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정서학대. 이게 가장 이제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정서학대라는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가학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를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언어적으로 폭력하는 경우, 뭐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뭐 아이가 반에서 뭐 바닥을 치고 있는데 너는 전교 1등이 돼야 돼. 서울대를 가야 돼. 하면서 하루에 뭐 정말 이 초등학교 아이를 뭐 12군데씩 뺑뺑이를 돌리고 뭐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하게 하고 뭐 하루에 뭐 저 이런 경우도 봤어요. 국어책 한 권을 다 필사를 해야지 학교를 보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천 초등생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아이는 이제 신체 학대로 인해서 학대치사로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성경책을 필사를 시켰대요. 계속적으로. 아이를. 그런 경우도 좀 정서학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런 부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비교, 차별, 편애, 왕따시키는 행위. 가족 내에서도 아이를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친자식인데도 한 아이만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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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고 다른 아이는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하죠. 반지 끼워주는 손가락은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가정 내에서 혹시 차별받고 자라신 분들 혹시 있을까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도 저희 뭐 상담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음, 40대, 50대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울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서적인 학대는요, 영혼을 깎아먹는, 영혼을 파괴시키는 학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쉽게 설명한 그 저희가 만든 학습 만화? 그냥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소리 나오나요? 엄마, 꽉꽉. 엄마, 꽥꽥. 아이고, 내 새끼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누구냐? 넌? 저예요. 엄마의 사랑스러운 막내 오리. 우와, 저렇게 못생긴 오린 처음 봐. 넌 우리 형제가 아니야. 맞아, 맞아. 못생긴 게 저리로 가. 이거 먹고 쑥쑥 자라야지, 우리 예쁜 오리들. 엄마, 제가 내 벌레 훔쳐먹었어요. 너 뭐니? 아주 안 되겠다. 혼나야겠구나.
엄마. 다른 오리들은 다 귀여운데 넌 정말 못생겼구나.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 내 갈 길로 가렴. 네? 엄마, 절 버리지 마세요. 엄마, 엄마. 나는 쓸모없는 아이야. 나쁜 아이고. 그러니까 모두 날 싫어하지. 오리가 점점 잘하고 있어요. 막내 오리가. 가출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어머, 너 진짜 멋있다. 너 이름이 뭐니? 넌 진짜 멋있게 생긴 백조구나. 다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나 같은 못난이에게 멋있다고 하더니. 뭐야? 이게 누구야? 넌 백조야. 아주 아름다운 백조.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난 못생긴 오리라고. 어? 왜 그러지? 아동학대를 받으면 대체로 슬픔, 불행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및 공격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인격을 훼손하는 잔인한 학대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 아동 학대 중에서 정서 학대, 여러 가지 이제 아이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학대인데요. 이 중에서 이 부부싸움도 정서 학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도 정서 학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이제 뭐 한 번 말다툼 조금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부부싸움을 거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이들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뭐 아이를 뭐 대상으로 해서 뭐 배우자의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물건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부싸움, 그러니까 가정 폭력을 목격하게 되는 아이들은요, 뭐 당연하죠. 늘 불안하고 공포에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하나의 우주고 내 그 울타리고 나의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부부싸움, 항상 무거운 분위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아이들은 소아 우울증에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아이들은요, 부모가 싸우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부모가 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아이가 자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죄책감을 없애줘야 된다. 어떤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죄책감 등이 이제 소아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리고 소심해지고요. 언제 싸울지 모르잖아. 어느 순간에 또 부모가 싸울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 초조, 그리고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치를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거는 모방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그 아동의 발달 특징 중에 하나가 모방이잖아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가 싸울 때마다 이걸 자기도 모르게 온몸으로 그냥 습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모든 것을 싸움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친구들과도요,
굉장히 다투거나 뭐 조금만 하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를 못 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들이 그 외부에 나갔을 때 친구들한테도 향하기도 하고요. 뭐 나중에는 가정에서 그대로 자기 배우자한테 그대로 하기도 합니다. 제가 봤던 좀 불행했던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가정폭력을 많이 겪고 본인도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부모의 그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분 중에 하나가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가정폭력이 너무 싫어요. 몸서리 나기 싫어요. 그게 너무 자기는 안 싸우고 싶어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꼭 끝장을 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여기서 그만 멈춰. 그리고 피하려고 하면 끝까지 잡아가지고 끝장을 본다는 건 폭력까지 유발을 하는 거죠. 본인이 먼저 폭력을 쓴다든가 배우자가 폭력을 쓰게끔 한다든가 해서 폭력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몸서리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의 해결 방법은 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끝나고 나면 또 한동안 휴지기가 있고 안정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막 울고불고 나는 못 살아 하면서도 한동안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좀 하지 마세요. 아이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하는 게 결국은 내 아이가 잘못되거든요. 내가 그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본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나쁜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해결 방법을 그거밖에 모릅니다. 내 아이를 결국은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전한 발달을 못하게 가로막는 행위를 부모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집은 거의 없죠. 그런데 애 앞에서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폭력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부부간의 언성이 높아질 것 같으면 좀 그 자리를 피해서 아이가 없는 데 가서 좀 본인들이 좀 해결을 했으면 그리고 반드시 어, 아이가 아이 앞에서는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싸웠다 그러면 아까는 그렇게 해서 잘못된 방법이었어. 그러니까는 미안해. 그런데 엄마는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해. 라고 아이를 안심을 시켜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 목격은요, 집안에서 그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게 온전히 아이한테 향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서 학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싸움 가능한 아이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아이한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화소연할 건 내 자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막 감정 쓰레기통을 만드는 거죠. 뭐 너희 아빠는 이런 사람이고 너 때문에 내가 참고 살고 아이한테 죄책감을 심어주고 또 아이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엄마 편이 되기도 해요. 아빠가 그러면 아빠 편이 되기도 해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 부모를 증오하게 되죠.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증오하면서 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 부모도 나의 단쪽, 내 존재의 근원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존감을 많이 훼손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의 문제는 어른들이 풀어야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역시도 아이들의 교육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거라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순간에 욱 하고 만약에 올라올 때 아이 얼굴을 생각하셔서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한테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은 또 아이들이 배우고 건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건 다 이 노 부분에서요.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는 것도 안 좋지 않을까? 화를 내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안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노여움, 화 이런 걸 모르면요. 눈치 없는 아이로 자라요. 아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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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못했지만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아이한테 어떤 그게 나쁜 짓이야? 엄한 모습 이런 그 꾸지람 뭐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눈치가 없어지게 되겠죠. 어디 가서도.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화를 푸는 방법을 못 배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이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부모한테 배우겠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화를 내는데 그렇게 안 돼! 엄하게, 단호하게 화를 내는 것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아이한테 무분별하게 어떤 폭력적인 화를 내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화내는 모습을 부모들도 배우고 아이한테 그것이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화를 내지 마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이는 화내는 것도 배워야 돼요. 하지만 건강하게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성학대. 자, 뭐 정말 놀라운 것은 가정에서 성학대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심찮게 그 뉴스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모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성학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도 저질러지기도 하고요. 요새 부모님들 이러한 행위는 뭐가 성학대라는 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성학대는요, 이 일반 아동학대하고 다르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그러니까 1억 이하의 처벌이 내려오는데 이게 2배로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요새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성적인 어떤 희롱, 학대,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정말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죠. 100년 동안 마법에 의해서 잠이 들었는데 100년 후에 최소 100년 연하의 왕자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용을 무찌르고 이제 잠자는 공주한테 다가가서 키스를 해서 깨어난다. 굉장히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자, 예쁜 친구가 잠자고 있어요. 너무 예뻐서 내 아이가 가서 키스를 했다. 어떻게 됩니까? 성희롱이죠. 성추행이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이 동화를 보고 자라서 예쁜 아이가 잠들어 있거나 뭐 이렇게 누워 있으면 키스로 깨워주는 되게 로맨틱해. 이렇게 배우고 자라면 요새는 이게 아까 그랬죠. 아이들은 막 흡수한다고.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동화를 읽어주실 때 이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친구가 동의하지 않는 이 신체 접촉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내 몸은 소중한 거야. 라고 꼭 교훈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성추행이다. 이 부분도 조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자기 신체를 노출하는 버릇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냥 막 벗는 거야, 친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났어. 네가 그렇게 벗어? 너 한번 볼래? 해볼래? 하고 아이를 잡아 끌어 세운 다음에 애를 확 벗겼어. 자, 이건 미러링이라고 하죠. 한번 당해보니까 어때? 뭐 이런 식인데 이것이 성학대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가 지 알몸을 보여주는 바바리 아저씨들은 뭐예요? 바바리맨들은 공연음란죄죠. 남이 타인의 옷을 끌어내리는 것은 성추행, 성학대,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했다. 전혀 이거 교육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고요. 또 이런 거 있었어요. 선생님이 반에서 반톡이 있죠. 요새는 전부 다. 선생님이 친구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나 봐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여선생님이었어, 더구나. 그래가지고 반톡에서 이런 식으로 헐벗은 언니 아들, 뭐 특정 부위가 커서 좋아할 거니 얼굴 작고 가슴 큰 언니들이 이상형이라면 이런 식으로 막 크크크 하면서 농담을 했어요. 이 반톡에서. 이거 아동학대로, 성학대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성적인 언행은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이 춘천에서 5학년 여학생이 막 실종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온라인에서 그 어떤 앱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채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50대인 줄 몰랐겠죠. 그때는 맛있는 거 사준다고 오라 그래서
갔다가 감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성학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디지털 성폭력,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아이들이 굉장히 무심하게 당해요. 요새는 채팅도 있고요. 요새는 아이들이 온라인 어디서 만나냐고 물어보니까 하다못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특정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서 댓글을 달다가 서로 친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SNS에 DM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오픈 채팅방 또는 데이팅 앱 설치가 되게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아이들이 노출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끼리 야 이거 재밌어. 그럼 가서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이 온라인 그루밍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기 목적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이 범죄자들은요 굉장히 인내심이 있어요. 아이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아이들 생일이라든지 이게 뜨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제 깨똑 이런 데 보면은 선물도 보내주고 아이한테 무슨 기프티콘이라든지 문화상품권 같은 것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막 특별한 관계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애 고민을 들어줘요. 친구가 어땠는데 근데 보통 이제 요 정도 앱을 사용할 정도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하고는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우 바빠 알았어 이따가 얘기해 이런 식인데 내 얘기 너무 잘 들어주고 나를 또 성인으로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 고민을 다 털어놓고 나 어디 학교 어디 다니고요. 막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여줄래? 너는 좀 했구나 해갖고 서서히 스며들게 만들어서 몸 사진도 찍게 만들고 서로 간에 그렇게 교환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성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어떤 성적인 행위와 애착을 구분을 못해서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박사방처럼 위협을 가해서 이거를 아이들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지난번에 사진 보내준 거 니네 학교 게시판에 올릴 거야. 니네 부모님 어디 사는지 너 뭐 하는지 니네 집 주소 다 알아. 너 어디 다니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너 이걸 더 해주면은 내가 안 알려줄게. 그 아이들이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성폭력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박사방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노예처럼 막 아이를 성적인 노예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아이들을 좀 간수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그러면 몇 시간 이후에 밤늦게 이후에는 이 핸드폰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이들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미성년자 아이들 못하게 하는 금지되는 그런 제한되는 그런 어플을 깔아 놓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부모와의 소통이죠. 아이들이 언제든지 얘기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잘제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어린 시절부터 부모하고 또 소통이 되는 아이들은 엄마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과의 엄마 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좀 이상해 했을 때 그 부모들의 신뢰, 이게 굉장히 아이들의 이런 온라인 성범죄를 막는 데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알았어. 조금 이따 얘기. 엄마 지금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 이런 아이들을 범죄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거는 학교에서도 지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한테 많이 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일단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네 신상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친절한 사람은 그리고 너한테 선물 주는 거 다 받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너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처음에 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대요. 손 되게 예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 어떤 신체 부위도 누군가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면은 아는 사람한테라도 그러는 걸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가정에서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엄마 좀 이상해 그러면
이렇게 좀 받아봐서 차단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